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국 배터리 산업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섹터 주가를 계속 억누르는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정치적 불확실성 덜먹이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시장 교란이고 시장 왜곡인 거죠.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은행, 중소형주 등 트럼프 관련주들의 불확실성 높아질 것. 아니 저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게? 수혜주가 아니라 트럼프 피해주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정권과 역사상 어떤 섹터 자체에 대해서 인버스 상품이 출시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 SNS 등을 통해서 부정적 견해를 여과 없이 지속적으로 드러낸다든지 하는 모습이 이런 게 있었냐고요. 저는 뭐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그 방향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큰 차질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해리스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제가 볼 때는 판이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2차전지 섹터를 억누르는 이해관계가 있다. 기관들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지정학적 알파라는 책을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여기 기본 명제의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투자자와 정책을 예측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의 선호가 아니라 현실적인 제약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선호는 선택적이며 제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제약은 선택적이지도 않고 선호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제약이 더 우선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사실 자신들의 상대적인 어떤 정치적 성향과 좀 다르게 FTA를 연속 체결했던 그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거꾸로 경제 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된다든지 이런 흐름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 블록화 현상, 반중 정서, 그래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를 견제할 수밖에 없고, 근데 전기차 산업 성장은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이 전기차 경쟁에서 뒤처지면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력은 약화된다. 그리고 또 미국은 의회 권력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한데 이 IRA 법안을 폐지 또는 수정하려면 상하 양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IRA 법안의 혜택을 받는 지역 대부분이 공화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뭐 당장은 바이든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바이든의 이제 전기차 이제 트럼프 표현으로는 바이든의 전기차 전면화 정책에 이제 비난하는데 실제로 자기네들이 되면 저걸 걷어내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는 뭐 바이든은 뭐 불출마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연방 차원에서 이제 그 정책을 약화하더라도 주정부가 특히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인 도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미국 전기차 시장의 한 70% 이상이 팔리는 65%, 70%가 팔리는 그 진보적인 주들의 지원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연방 차원의 정책 약화를 상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미국민 전기차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 소비자의 선택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경쟁력 있는 모델들이 나오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봤을 때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하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선택 가능한 배터리는 한국과 일본 배터리뿐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그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되거나 정책 지원이 조금 약화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한국 배터리 산업의 근본적인 어떤 타격이 가해지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트럼프 이후에 펼쳐질 관련 정책의 변화가 IRA 법안의 폐기 또는 근본적 변화는 사실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명령 및 세부 규정 등에 따라 적용 요건 및 기준 등의 일부 변화가 가능한데 저 요건도 사실은 중국의 전기차 또는 중국 배터리가 침투하기 더 어려운 방식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트럼프가 계속 뭐 전기차 의무명령, 의무화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 그걸 이제 mandate이라는 표현을 써요. mandate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responsibility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책임인데 우리말로는 책임이고 mandate도 책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mandate는 법으로 강제된, 법령으로 강제된 또는 뭐 어떤 그 강제적으로 좀 이행해야 되는 뭐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행해야 되는 의무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말로는 책임 의무로 많이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의무 명령 또는 뭐 의무 법규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트럼프가 말하는 그 맨데이트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서 그 연비 규제를 이렇게 계속 이제 강화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자꾸 이제 트럼프 표현은 그래요. 내연기관차 타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이브리드 차 타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수요에 맞지 않게 너무 전기차를 빨리 전환되도록 한다. 그래서 오히려 내연기관차를 계속 타고 싶어 하거나 하이브리드 차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선호를 무시하는 정책이다. 선택 여지를 남기지 않는 정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비 규제 완화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러나 저게 폐지하나? 폐지는 못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워낙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리니까요. 캘리포니아주가 규제하는 어떤 연비 규제 이걸 자동차 업체들이 무시하지를 못해요. 뭐 저건 역시 마찬가지로 주정부의 그 연비 규제로 상당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대중가에서는 더욱 가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제 이 방송 이후에 최근에 나온 거 보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0에서 200%의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성향 주정부들의 보조금 등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탈중국 공급망 구축 후에 결국 한국 배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탈중국은 오히려 강력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트럼프에서도.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지만 전액 업계 쪽에 있는 분 이야기로는 오히려 배터리 3사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전액 쪽 밸류 체인을 점검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를 감안해서 하도 이제 그 트럼프 당선되면 한국 배터리 크게 타격을 입을 것처럼 뭐 언론 보도나 또 증권가의 이제 정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이후에도 그런데 계속 증권가와 언론 쪽에서 트럼프 리스크를 가장하면서 2차 전지를 억누르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리스크는 피격 직후에 트럼프 지지율이 치솟았을 때, 그래서 그 최고조에 이르러서 바이든이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짙어졌을 때, 그때가 그 트럼프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한 거 아닙니까? 아직 뭐 대선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가 피크였고 그때 주가가 빠진 것은 납득 가능하죠.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흐름은 뭐 굳이 이해하자면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빠지는 게 맞느냐라는 데 대해서 일정한 의문을 여전히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까지 빠지는 흐름은 일정하게 납득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이후에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이든 사태 후에 카멜라 해리스가 부상한 흐름은 한국 2차 전지 산업의 우호적인 흐름이잖아요. 트럼프가 전기차 전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이고 때리기로 일관하는 걸로 알았는데 트럼프가 그 다음에 내놓은 게 나 전기차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호의적으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의 친분도 가시하고 트럼프가 보통 이렇게 나오면 한국 언론이 국내에서 그런 정치적 상황이 벌어졌으면 트럼프가 이제는 바이든을 제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오히려 이제 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중도 쪽에 조금 어필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온건한 전기차 정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스탠스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결국은 현실을 수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현실을 일정하게 수용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차 전지 산업에 그게 최악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한국 언론이 잘못 옮겨갖고 바이든의 전기차 전면 전환 정책을 반대하는 식의 그런 흐름을 IRA 폐지로 이렇게 왜곡 보도하고 그 흐름을 받아들여서 최악의 어떤 주가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그보다는 당연히 상황이 좋게 바뀐 거잖아요. 이 발언 자체가. 그럼 이걸로 주가가 반등해야 정상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한국 언론이나 증권가에서 그렇게 코멘트를 해야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계속 무슨 이리저리 이래도 저래도 계속 2차 전지가 계속 타격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바이든 사퇴 후에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호의적으로 돌아섰다. 두 번째, 바이든이 사퇴하고 나서 카멜라 해리스가 부상했는데 바이든보다 카멜라 해리스가 부상하면서 이미
여론 지지율이 트럼프하고 크게 차이 안 나는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불과 며칠 만에도. 지금 거의 트럼프 대 해리스의 지지율이 47%대 45% 정도로 2%포인트 차밖에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을 하지도 않은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사실은 진짜 이거 새로운 이제 판이 벌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가 부상하고 있고, 카멜라 해리스는 전기차 전환과 에너지 전환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 그러면 바이든이 형편없이 깨질 것 같을 때에 비하면 해리스가 부상함으로써 트럼프 당선이 기정사실화되는 흐름이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국 배터리 산업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섹터 주가를 계속 억누르는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정치적 불확실성 덜 먹이면서 그 불확실성의 방향이 한국 2차전지 산업의 부정적인 방향은 이제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이미 최악의 가능성은 이미 지나온 상황이고, 오히려 한국 2차전지 산업에 확률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아졌는데, 그런 불확실성은 한국 2차전지 산업에는 호의적인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2차전지 주가가 가라앉는 명분으로 사용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 테슬라 및 리비안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흐름과는 지금 상반되는 흐름이에요. 근데 한국 2차전지 섹터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이걸? 아니, 물론 미국 주식시장하고 꼭 같이 갈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게 언론의 왜곡 보도, 그 다음에 정권가, 특히 정권가가 2차전지 섹터의 이런 정치적 상황 변화가 한국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흐름을 전혀 소개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해서 자꾸 2차전지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정보를 돌려대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시장 교란이고 시장 왜곡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 대선이 뭐라고 정치 불안에 2차전지주 줄줄이 신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당장 지난 주말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트럼프가 미시간주 유세를 할 때 저기 나오죠. 사람들이 자신을 전기차에 반대한다고 묘사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이것이 머스크가 자신을 지지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기차를 좋아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일부 사람들은 장거리를 운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기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장거리를 가는데 뛰는 데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죠. 트럼프는 저런 사람들의 선택, 선호도 반영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저런 면에서는 그냥 시장에 맡기자라는 측면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거죠. X에서 어떤 사람이 앨런 머스크한테 물었죠. 트럼프의 EV 정책 발표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 할 게 있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냥 간단하게 하겠죠. It'll be fine. 괜찮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래도 지금 당장 나중에 무슨 자율주행이니 로봇택시니 무슨 스페이스 X니 등등 있어도 당장은 지금 전기차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괜찮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나는 일론 머스크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전기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전기차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I don't mean I'm against. 그 다음에 하는 말이 against는 반대한다는 뜻이고요. for는 지지한다, 찬성한다 이런 뜻이죠. I'm totally for them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전기차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그 시장이 10%일지 12%일지 7% 20%일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지라도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지라도 좋다. 근데 100% 지금 현재 적어도 지금 현재 100% 전기차일 수는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지금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했지만, 바이든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바이든의 정책을 100%로 가는 정책으로 몰아붙이면서 그래도 100%는 아니지.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선택권 줘야 되잖아. 이런 식의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NH투자증권 같은 데서 이렇게 코멘트 나온 거 보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이 코멘트가 바이든 대통령 후보직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스팟 코멘트가 나온 건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상하원이 갈릴 경우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일단 트럼프가 이긴다는 걸 여전히 가정하고 있죠. 저는 지금은 가봐야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IRA 수정 및 폐지, 덧 프랭크 법안 등 금융규제 완화, 감세정책 시행 등 법안 수정은 어려울 전망 이렇게 돼 있죠. 뭐 미국에서 여야 합의로 상하원 합의로 이렇게 통과시킨 거 저걸 근본적으로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뒤에 코멘트가 너무 웃겨요.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은행, 중소형주 등 트럼프 관련주들의 불확실성 높아질 것. 아니 저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게? 관련주라고 제가 일부러 표현한 것 같아요. 사실은 트럼프 수혜주라고 한 거 저게 이제 뒤에 은행, 중소형주 이런 것은 사실 트럼프 수혜주라고 분류가 됐거든요. 국내 시장에서. 그러면서 원전 방산이 사실은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전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트럼프가 원전에 호의적이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방산 같은 경우는 미국이 자국중심주의로 가면서 각국의 이제 방위비 분담을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각국이 이제 그러면 그 스스로 이제 방산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한국 방산에 대한 수요가 뭐 커질 거다. 뭐 이런 이제 논리로 그 원전 방산이 트럼프 수혜주로 이제 분류가 됐죠. 근데 저건 쏙 빼버렸어요.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 유력하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그건 빼버리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저렇게 집어넣고 저거는 사실은 수혜주가 아니라 트럼프 피해주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저게 은행 중소형주 저렇게 해서 지네들이 밀고 있는 원전 방산 이런 건 쏙 빼버리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이렇게 같이 묶어서 저게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박순혁 작가가 최근에 뭐 그 어디 언론에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IRA에 대해서 뉴 그린 뭐 스캠이라고 했나요? 뭐 그렇게 표현한 게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뭐 이 전기차가 스캠이다, 2차 전지가 스캠, 그러니까 뭐 스캠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저것도 이제 바이든의 IRA 정책이 사실은 뭐 우리는 뭐 이제 주로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 알고 있지만 사실 배터리 산업에 국한된 그런 흐름은 아니죠, 사실 IRA 법안 자체가. 근데 저걸 이제 한국 언론은 뭐 거기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2차 전지가 타격 입는다는 식으로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2차 전지를 때리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부풀리고 왜곡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니힐이라는 분이 뭐 마침 또 이런 글을 쓰더라고요. 여러 가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뭐 캐즘이 오는 것도 사실이고 또 부정적 뉴스와 레포트도 어느 정도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타 섹터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물론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도 일정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고 우려할 부분이 있죠. 저도 사실은 이제 저런 잘못된 뭐 왜곡 편파 보도 또 잘못된 정보들에 맞서 싸워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면을 자꾸 부각시켜서 그렇지 뭐 한국 배터리 산업이라고 왜 부족한 게 없고 우려할 부분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게 좀 정도 끝이어야죠. 너무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팬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나오는 것처럼 타 섹터에서는 볼 수 없었던 2차전지 섹터 자체에 대한 인버스 상품이 출시된다든지 지금 우리 정권과 역사상 어떤 섹터 자체에 대해서 인버스 상품이 출시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 SNS 등을 통해서 부정적 견해를 여과 없이 지속적으로 드러낸다든지 하는 모습이 이런 게 있었냐고요. 대부분의 경우 어떤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하지 않거든요. 한병화라든지 김현수라든지 또 삼성정권의 뭐 그런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저렇게 계속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는 애널들이었습니까? 그 섹터 담당하면서. 그 애널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섹터를 잡아먹을 듯이 하는 그런 섹터가 이차전지 말고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그 자기 맡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호의적으로 쓰죠. 좋을 때는 좋다고 더 붙이고 나쁠 때도 최대한 언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래도 뭐 이거 지금 지나면 좀 좋아질 것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지금 제가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일반적으로 국내 기관들은 섹터 전망이 안 좋으면 최대한 좋은 면을 부각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관련 섹터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는 선에서 대응하지 노골적으로 자신이 커버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자나 정책기관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보다는 여전히 언론이나 기관들의 공식적인 레포트 이런 것들에 더 영향을 받아요. 이걸 여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언론, 기성 정권가 리포트들을 참고하면서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캐즘에 빠져서 막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올 때는 이럴 때야말로 오히려 지원책을 내고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계속 이제, 거기에 묻어가면서 2차전지 섹터 외면하는 이런 반응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민주당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반도체 지원법은 내놓으면서 2차전지 뭐 지원하는 법안 이런 걸 안 내놓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무슨 뭐 한국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분야도 아닌데 생성 AI 뭐 산업 키우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저런 게 정부나 정치권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말 뛰어난 산업, 2차전지 그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 한국 산업의 값어치를 제대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어쩌면 뭐 범정부, 정치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해야 되는 산업을 이렇게 홀대하고 있으니 이게 그냥 단순히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미래를 걱정하는 한국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자, 이제는 트럼프에 맞서서 바이든이 물러나고 카멜라 해리스가 부상하는 국면이잖아요. 이런 국면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되거나 트럼프가 되거나 할 때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한번 조금 짚어보죠. 앞에서 이제 제가 정치인의 선호가 현실적인 제약을 뛰어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인의 선호가 그러면 현실적인 제약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한번 생각해보면 현실적인 제약과 정치인의 선호가 같은 방향일 때는 가속기 역할을 하죠. 현실적인 제약,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대세인 흐름 이런 속에서 대중국 견제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정치인의 선호가 뭐 대중국 견제는 뭐 트럼프도 선호하지만 그리고 뭐 전기차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한국 언론이 이야기하듯이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전기차에 덜 호의적이다 라고 하면 그건 이제 가속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감속기 역할을 하겠죠. 근데 카멜라 해리스처럼 전기차 전환에 엄청 호의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가속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도 현실적인 제약과 선호가 다를 때는 그 현실적인 제약이 가는 방향, 전기차 전환이라는 거에서 일정하게 감속기 역할을 하는 건 맞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인 건데 저는 뭐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그 방향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큰 차질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이건 그냥 제 의견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존에 뭐 미국에 관련한 뭐 정책 전문가나 뭐 관련한 정치인들이 다 했던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인 제약에 대한 정치인의 선호가 불분명할 때는 기존의 정책 방향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존에 형성된 정책과 제도를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자, 그러면 미 대선 결과 K배터리에 미칠 영향 한번 따져보십시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근데 이미 우리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최고조인 상황을 이미 지나왔잖아요. 근데 카멜라 해리스가 부상되는 국면은 다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국면으로 다시 돌아서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보면. 그러면 국내 2차전지 섹터는 최악의 상황을 지난주에 비하면 더 나빠질 게 없다. 적어도 정치적인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그 다음에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해리스가 매우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한 전력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뭐 IRA 법안이든 그 다음에 뭐 연비 규제든 이런 것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은 선거 앞두고 업계에 이제 입김이 작용한 건지 모르겠지만 연비 규제를 좀 완화했잖아요. 해리스가 당선되면 그거 다시 더 강화할 가능성도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의 그다음에 정책 노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대선 경쟁 과정에서 트럼프의 대중 견제 강화 움직임은 해리스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저거는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차이가 거의 없는 스탠스고요. 근데 트럼프가 저게 뭐 중국에 대해서 100%, 200% 관세 부과하겠다 이래서 지금 이야기를 꺼내놨으면 해리스도 저걸 일정하게 받아들이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면 바이든 스탠스보다 대중국 견제 가능성은 강화 움직임도 저는 강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뭐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나 뭐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한 건 아니고 그냥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 인도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기본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건 그냥 여담으로 들으십시오. 이거는 뭐 제가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뭐 하나 정권에서 트럼프 1기와 2기의 공약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써놓은 거 보면 친환경 에너지 규제는 완화하고 원자력 생산을 뭐 확대한다. 그쪽으로 이제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거다. 뭐 그래서 이제 원전이 뭐 얼마 전에 테마가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에 전기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한다. 이런 상황인데 뭐 저거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다. 예,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의 비중이 미국 전기차 판매량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건 분명할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전기차와 이제 배터리 같은, 예, 그런 부품들은 주로 스윙 스테이트에서 만들어지는데, 만약 이걸 이제 계속 전기차 까대기를 하면, 예, 그 일자리를 날리는 거고, 예, 그게 결국은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그래서, 예, 보세요. 아까 바이든 때릴 때는 트럼프가 막 각을 세우다가, 예, 바이든 물러나고 나니까 나 전기차 좋아한다로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하잖아요. 왜? 대선 때 생각해보니까 저게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호의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저게. 해리스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제가 볼 때는 판이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바이든을 지지하기 힘들었던 이유가요. 너무 노쇠했어요. 예, 나름 뭐 경제적으로도 잘 대응했고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뭐 그런 거 인정하는 사람들, 특히 민주당 쪽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노쇠해서 매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저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뜻 지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후보로 등판을 하잖아요. 예, 확정된다고 하면 일단 되게 유리해지는 게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 지금 바이든의 좀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층 중에 인종적으로 흑인인 쪽이 되게 많았습니다. 당연히 흑인 쪽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호감도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인도계 피가 섞여 있다고 그랬죠. 인도계 쪽 사람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 또는 테크 기업들 쪽에 많이 포진하고 있고 이 사람들 중에 인도 출신 부자들도 상당히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기부를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트럼프도 나이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바이든이 81살인가 그렇고 트럼프가 78세인가 뭐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가 자꾸 이제 뭐 바이든을 노세했다고 놀렸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대선 후보로 나선 후보 중에 트럼프가 제일 노세예요. 역대 어떤 후보들보다. 그럼 카멜라 해리스는 지금 5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신구 대결이 구도가 형성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카멜라 해리스가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을 벌이면 주목도가 높아지고 또 전국민적인 인지도도 높아지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고전하는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긴다 하더라도 바이든 때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고전을 치러야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리스가 판을 뒤집고 당선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조직하고 선거를 치르려면 조직하고 자금 그 다음에 정책인데요. 정책하고 조직은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비슷하다고 하지만 최근에 와서 바이든이 이제 계속 인기가 없으니까 트럼프 쪽에 기부금이 막 몰렸잖아요. 근데 해리스가 부상하고 나서 단 하루 만에 1180억인가 기부금이 모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트럼프가 2분기 내내 모은 게 한 5천억, 6천억 정도인가 돼요. 근데 하루 만에 카멜라 해리스의 후원금이 1100억을 돌파했다는 거요. 상당한 거죠, 저게.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자금도 상당히 빠르게 아마 충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부상하면서 저는 상당히 좀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또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막판에 바이든이 퇴장하면서 해리스가 극적으로 부상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정치는 사실 되게 극적인 걸 또 드라마틱하게 이기는 것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그런 이변을 또 만들어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2019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해리스 부통령은 10조 달러 규모의 기후 계획을 제안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1.6조 달러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기후변화 대응 자금을 제안을 한 거죠. 해리스 부통령은 기후오염 수수료를 제정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연방 보조금 종료도 약속했고 그 다음에
법무장관으로서 세브론과 BP, 코노코필립스, 필립스 66 등 석유가스 회사들 상대로 해서 환경오염 문제로 소송을 제기해 5천만 달러 합의금을 이제 받아내기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CNN 기후변화 포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프래킹, 땅속 깊숙하게 이제 굴착할 때 쓰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를 프래킹 한다고 그러는데, 프래킹과 해상 굴착에 반대한다고 이제 말했고요. 그래서 그 세일 오일 그렇게 환경 파괴가면서 무리하게 시추하는 거 이렇게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공공토지에서 화석연료를 위한 임대도 금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 그만큼 친환경 성향이 바이든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이 사람. 텔레그램 채널에서 루팡이라는 채널에서 이제 정리한 내용 보면 그 비즈니스 영역과 관련한 카멜라 해리스의 그 견해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기술 규제 관련해서는 이제 반경쟁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독점이죠, 독점. 독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개인정보 보호에 되게 강하게 보호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되게 이제 좀 강성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기부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자본가다. 저기는 사실 정치적인 제스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 고향이 이제 베이에어리어고, 저게 이제 그 실리콘밸리 쪽, 그다음에 기술 경자 및 투자자들과 친밀한 것으로 이제 간주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초기 임원 결혼식에도 참여했고 등등 해서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일부 빅테크 경영진들도 이제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기후 및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바이든과 입장이 유사하나 청정에너지와 환경 정의를 우선시한다는 점을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상당히 좀 생성 AI 개발과 관련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기후 및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다. 지금 이제 만약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부통령 후보로 이제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이 펜실베니아 주지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켄터키 주지사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부통령이 되면 공화당 특밥조차도 좀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좀 코멘트가 있어서 참고 삼아 갖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최고조였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미 지난주 정도 주가 수준에서 저는 다 반영이 된 것 같다. 근데 이번 주부터 전개되고 있는 흐름은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 적어도 미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 리스크를 계속 2차전지 쪽에 2차전지 주가를 빼는 명분으로 삼다라는 것은 합리적인 어떤 투자자로서 납득하기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트럼프가 호의적인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카멜라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로 부상하면서 트럼프를 꺾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바이든 때보다 높아졌고, 근데 카멜라 해리스가 당선되면 바이든의 기본 정책을 승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을 보면 오히려 미 대선의 정치적 흐름이 불확실성은 높아졌으나 그것이 그 불확실성의 어떤 변동 범위가 한국 배터리 산업의 최소한 최악은 지나와서 더 좋아지는 쪽의 변동성, 불확실성만 남아있을 뿐인데,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한국 배터리 산업을 계속 깎아내리고 그래서 2차전지 섹터 주가를 짓누른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드는 거고요. 만약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들이 외국 보도를 하고 그걸 또 정권가에서 그런 정보들을 흘려가면서 언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부당하게 2차전지 섹터를 억누르는 이해관계가 있다, 기관들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